모순, 양기자, 장편소설, 불행의 가장법, 7번째. 8월은 길었다. 8월이 되고부터 어머니는 새 가게를 열 계획으로 분주했었다. 9월은 어김없이 올 것이고 서로서로 악기 데스네 라고 말하며 일본 사람 앞에서 하하 웃고 있을 어머니를 상상하는 일은 이제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가게에는 여름 들어 더 이상 신상품이 없었다. 어머니가 팔고 있는 것은 모두 재고였다. 나는 이 8월이 지나고 나면 김장우의 가을 여행에 동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여름 휴가를 신청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여름 휴가를 얻었더라도 어딘가로 떠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나는 여름을 싫어했다. 무더운 여름에 세상과 우호적으로 지내기는 몹시 힘든 일이었다. 여름에는 숨도 크게 쉬지 않고 그저 이 계절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만도 벅찼다. 여름산이 붉고 강렬한 날입고 잔치라면 가을산은 수수하고 소박한 들국화 잔치야. 국화가에 속하는 들꽃 무더기들보다 더 아름다운 가을꽃은 없어. 김장우와 함께 들국화 잔치에 초대받은 가을이 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번 8월은 쉽게 지나가지 않았다. 진모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모가 집에 돌아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느라 8월은 그리도 더디 지나갔다. 이모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 입구에서 진모를 만났을 때 나는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진모에게 무언가 문제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여자를 배신하거나 여자가 배신하는 일이 내용의 전부일 것이라고 단정 지은 것은 확실한 나의 실수였다. 설사 그것이 내용의 전부였을지라도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은 명백히 나의 잘못이었다. 그때 내가 진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좀 더 자세히 물었다면 훗날 경찰서의 그 살벌한 조사실에서 그 애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사복 경찰에게 되풀이 묻는 일은 없었을 것이었다. 살인 미수라니까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어. 떼거리로 몰려가서 사람 하나 죽이려고 덤볐다니까. 그것도 주범이라고? 자꾸 귀찮게 물어대지 말고 어디로 튀었는지 누나가 알고 있는 대로 다 대봐. 숨어있는 놈들 잡느라고 나도 진이 빠질 대로 다 빠졌어. 나를 담당하고 있던 형사가 지겹다는 듯이 자판을 두들기며 팔을 쳐들어 기지개를 켰다. 그때 옆자리 형사가 끼어들었다. 뭘 그래? 숨어있는 놈들하고 숨바꼭질 한다고 시간 좀 끌었을 뿐. 공범들이 어찌나 착한지 조 형사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20마디씩 술술 불어줘서 그저 한 건 했지 뭘. 그놈들 귀여웠어. 형사 2사람이 집으로 들이닥친 것은 마침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초저녁이었다. 18평 집안을 뒤지는 일은 너무도 간단하기만 해서 대신 나라도 그들과 함께 경찰서로 가야만 했다. 진모 때문에 동네 파출소에 들락거린 일은 많았지만 입구에서 제복 경찰이 총을 들고 경비를 서고 있는 경찰서까지 출두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진모를 너무 얕봤어. 나는 회가 절로 쏟는 순간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담당 형사가 진모의 제목을 들이댔을 때도 내가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은 이번에 큰 거구나. 제법인데?
하는 것이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은 결코 악마의 속삭임이 아니었다. 그 와중에도 나는 살인이 아니고 살인미수라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사람이 죽진 않았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을 만큼 거센 징후가 있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죽였지만, 죽이는 순간 미움도 소진되어 버렸지만 결과는 해피엔딩인 것이다. 피해자는 5달쯤 병원에 누워 있기만 하면 살인이란 아예 없었던 것처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동네의 조그만 선술집에서 돼지고기와 소주 몇 병을 먹고 술값 대신 싸움판을 벌려서 파출소로 끌려온 진모의 보호자로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또한 나는 지나가는 여자를 희롱하다가 치안으로 몰려 끌려간 파출소에서 온갖 경찰들에게 수도 없이 알밤을 맞고 있던 진모를 구출하기 위해 거기 간 것이 아니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진모가 20살 이전에 저지른 여러 경범죄들 중에 몇 가지에 불과한 것이었다. 23살의 진모가 군대까지 갔다 온 진모가 아직도 그런 소소한 제목으로 보호자를 호출하고 있었다면 나는 진심으로 화를 냈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나는 진모가 예전의 진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지만 어머니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어머니에게 이 일은 거듭되는 또 하나의 악몽이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진모의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예상했던 대로 새파랗게 곧 이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또 시작이구나. 또 시작이야. 네 애비 사라져서 잠잠하고 그놈 군대 가서 조용히 엎드려 있었지. 그거 조금 마음 편하게 살았다고. 그새 또 시작이야. 아이고 끔찍하다 끔찍해. 이젠 하다 못해서 살인이야? 아이고 난 이제 어디 가서 낯들고 사니. 살인자를 자식으로 둔 인연 어디 가서 사람 대접받고 사니. 어머니는 살인만 인정하고 미수는 무시해버렸다. 내가 살인은 무시하고 미수만 인정한 것과는 정반대였다. 하지만 나는 애써 어머니를 설득하지 않았다. 어머니야말로 가장 흉감 있게 미수를 받아들였을 것이 분명했다. 미수가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쓰러져 버렸을 테니까. 쓰러지지 못한 대신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극대화시키는 것이었다. 소소한 불행과 대항하여 싸우는 일보다 거대한 불행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 훨씬 견디기 쉽다는 것을 어머니는 이미 체득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생애의 되풀이 나타나는 불행들은 모두 그런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극복되었다. 불행의 가장법.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다른 점이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진저리를 치는 부분도 여기에 있었다. 그렇지만 어머니를 비난할 수는 없었다. 가장법까지 동원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하는 것이 기껏해야 불행뿐인 삶이라면 그것을 비난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다. 몸소리를 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진모가 어디에 있는지 형사들과 함께 찾아내는 일뿐이었다. 벌써 열흘. 내가 준 돈으로 견디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설렁 돈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진모를 낯선 곳에 낯선 골방에 오래 처박아 두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최악의 경우만 상상하며 벌벌 떨고 있을 진모를 떠올리며 형사보다 내 마음이 더 급했다. 그 애로 그렇게 방치할 수 없었다. 푸르른 일몰의 시간, 사방에서 저녁 짙는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그 시간,
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우리들은 아버지의 자식들이었고 그랬으므로 푸르른 일몰의 시간은 숙명적인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사건은 명백했다. 비둘기가 주먹 깨나 쓰는 새로운 남자를 만난 것이 하근이었다. 그 남자는 비둘기에게 진모보다 훨씬 세련된 조직폭력배의 세계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여기에도 비둘기의 잘못은 없었다. 내가 보아도 진모의 조폭 흉내는 어설펐으니까. 형사가 알려준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어느 호프집 화장실에서 습격을 당했다. 술에 취해 걸음걸이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의 피해자를 등 뒤에서 몽둥이로 습격한 일당은 자그만치 셋이라고 했다. 진모까지 합하면 무려 넷이었다. 그 정도라면 쓸만한 진모의 졸개들은 거의 다 동원된 셈이었다. 역시 친절하게도 형사가 일러준 바에 의하면 열흘 만에 인천에서 잡아낸 범인들은 입을 모아 진모를 주범으로 몰았다. 자기들은 보스의 명령에 따랐으며 그 명령은 단 한마디였다고 했다. 그 자식 없애버려. 보지 않아도 나는 알 수 있었다. 입술 사이에 지그시 물고 있던 담배를 획 공중으로 날리면서 낮고도 음산한 목소리로 진모는 없애버려 라는 대사를 발표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이 연습해 오던 대사인가 말이다. 어쩌면 진모는 잠깐 동안 여자의 배신을 잊어버릴 만큼 흥분을 했을지도 모른다. 나는 진모가 그래 줬기를 희망했다. 어차피 모든 것이 장난 같은 일이었다. 장난으로 시작했던 일이 장난으로 끝나지 않으면 얼마나 무렴한가 말이다. 그럴 때 마주치는 진실의 얼굴은 얼마나 낯선가 말이다. 나는 끝까지 진모의 장난을 지원할 생각이었다. 그 애가 이 삶에 대해 무렴해 하지 않도록. 죽지는 않았어? 해결할 만한 일이야? 너는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것이 내가 진모의 삐삐에 녹음한 첫 번째 메시지였다. 당연히 아무런 반항도 없었다. 하루 뒤에 나는 평소와 어투로 말을 바꾸어 녹음했다. 보스답게 돌아와. 내 졸개들이 다 불었어. 돌아와서 졸개 교육 다시 시켜.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형사들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 집을 방문해서 내게 경과를 물었다. 8월에 무더위를 헤집고 다니는 그들에게선 진한 땀 냄새가 풍겼다. 어머니는 밤마다 벽을 부여잡고 살인자를 자식으로 둔 팔자를 한탄하다가 맨 바닥에 쓰러져 잠들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세 번째 메시지를 전달했다. 빨리 돌아오란 말이야. 왜 이리 꾸물거리니? 너 발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 더 이상 쫄개들 고생시키지 말고 보수답게 당당히 굴라고. 세 번째 메시지를 녹음한 다음날 회사로 진모 전화가 걸려왔다. 그럴 줄 알았으므로 나는 흔연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불러주는 전화번호 받아 적어. 거기다 자수하면 되니까. 누나, 진모는 울고 있었다. 울고 있는 진모에게 나는 악착같이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엄마는 진모에게도 엄마, 어머니는 피할 수 없는 숙제였다. 어머니에게는 아버지가 피할 수 없는 숙제였고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그런 존재였다. 나는 처음으로 진모에게서 동지를 느꼈다. 내 마음이 찡했던 것은 진모 때문이 아니라 동지애 혹은 전우애 같은 것 때문이었다. 진모는 그렇게 돌아왔다. 물론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8월 23일에 있었던 일이었다. 이제부터 어머니의 한략이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생애 중 가장 고요했던
지난 몇 년 덕분에 당신의 저금 통장에는 얼마간의 돈이 고여 있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무기가 되었다. 어머니는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하고 진모에게 뒤집어 씌워진 어마어마한 제목들을 물렁물렁한 제목으로 바꾸는 일부터 작수했다. 그런 일이라면 어머니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이어서 진모가 어머니를 단련시켰다. 어머니는 경험 풍부한 시장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진모의 뒷바라지를 너무도 완벽하게 처리해 나갔다. 틈틈이 통곡하고 틈틈이 진모 쫓아다니고 그런 어머니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그 일 때문에 9월 초순으로 계획되었던 어머니의 식품전 계획은 무기한 연기되었다. 이라샤이마세 라고 외치며 일본 손님들을 맞으려던 계획이 연기되었음에도 어머니는 아주 생생한 활기에 붙들려 있었다. 어느 순간에는 어머니에게서 콧노래가 흘러나오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어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는 적도 있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평화를 어떻게 견뎠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어머니는 이 불행을 해결하는 데 온갖 신명을 다 내고 있었다. 벽을 붙잡고 절규를 하며 울부짖던 어머니의 가장법은 이렇게 쓸모가 있었던 것이었다. 부풀릴 수 있을 만큼 한껏 부풀려 놓은 불행에서 이처럼 맵시 있게 빠져나오는 어머니. 8월에 보는 어머니는 역시 가장법의 대가였다. 나는 진실로 어머니에 대해 감탄했다. 지루한 8월에 내게 이한이 되어 주었던 남자는 나영규였다. 그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눈치채고 어떻게든 내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 애썼다. 김장우는 어느 여름 내내 형의 여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여행사가 성업 중이어서가 아니라 유급 직원을 쓸 수 없으리만치 경영이 약하던 때문이라고 했다. 김장우는 자수성가한 형의 사업이 기로에 서 있는 것 때문에 나보다 더 우울한 여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우울이 형에게서 비롯되고 있다 말했지만 그는 그에게 진모의 일 같은 것은 털럭만큼도 내키지지 않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솔직함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솔직함은 때로 흉기로 변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솔직함에 관한 문제라면 김장호보다 나영규 앞에서 나는 훨씬 자유로웠다. 나영규한테는 솔직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자존감이 상했다. 나영규는 내 어머니가 시장에서 양발을 팔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며 얼치기 건달이었던 진모가 마침내 큰 사건을 터뜨리고 구속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나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었으나 나영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어쩜 이 솔직함으로 나영규를 시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나 안진진이라면 이런 도박쯤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교활하니까. 나는 마치 마지막 도박판에서 전 재산을 다 건 노름꾼처럼 굴고 있는 것이었다. 전부를 잃느냐 아니면 전부를 얻느냐의 게임. 그러나 다 잃더라도 다음 날이며 어딘가에서 다시 도박판을 벌리고 있을 노예한 노름꾼. 그래서 나영규와 나는 지루한 8월 중에도 부지런히 소통을 했다. 그는 퇴근하는 날을 기다렸다가 매번 새롭고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다. 나영규라는 남자는 사랑도 공부하듯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도저히 김장우가 당하지 못할 비범함이 있었다. 나는 조금씩 나영규의 비범함을 즐기기 시작했다.
검찰로 넘어가면 내가 손을 써줄 수 있어요. 사촌 형이 그쪽에 있거든. 너무 걱정 말아요. 젊은 혈기로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느 날 나영규는 이렇게 말하면서 내 손을 잡았다. 천장 전체를 유리로 마감한 양평의 어느 카페에서였다. 억센 빗줄기가 투명한 유리 천장을 두들기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내가 진모 일로 낙심하고 있다는 판단을 한 나영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상심한 척 나는 그에게 손을 맡겼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보송보송했다. 아무런 느낌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두컴컴한 실내의 여기저기에 앉아있는 다른 연인들처럼 우리도 마주보지 않고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영규는 좀 더 대담해졌다. 이번엔 내 허리에 팔을 둘렀다. 자세가 어색해졌다. 할 수 없이 그의 어깨 위에 쓸며 고개를 떨구었다. 약간의 땀 냄새와 약간의 비누 냄새가 났다. 나머지 한 손을 들어 내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생각했다. 실제로 해보니 이런 자세란 몹시 불편한 것이구나 하고, 불편하지 않으려면 이럴 때 앉은 자세를 남자 쪽으로 30도 정도 틀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내가 몸을 틀면 나영규가 민망해할 것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큰 나 안진지는 결국 그런 짓을 할 수 없었다. 우리 빨리 결혼하지요? 결혼하고 싶어요. 마침내 나영규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나 진진씨 좋아해요 라고 말한 지 석 달 만에. 나 진진씨를 사랑해요 라고 말한 지 2달 만에. 그는 정식으로 결혼을 입에 올렸다. 나영규는 정확히 총혼의 수준을 밟고 있었다. 충분히 예상했던 말이었으므로 나는 놀라지 않았다. 이럴 때 놀랐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러나 조금 당황하기는 했다. 그가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사랑하지 말라고, 이 사랑을 멈추라고 통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는 대답의 의무가 있었다. 나의 망설임을 나영규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랑한다고 말했으므로 자기를 사랑할 것이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으므로 자기와 결혼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그 믿음대로 되어가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를 일이지만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는 내가 결혼할 나이를 29으로 정해놓고 있었지요. 20대의 마지막 해에 아내를 맞아들인 다음 정식으로 30살 어른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29이에요. 오늘이 29번째 내 생일이거든요. 앞으로 1년 안에만 결혼을 한다면 계획대로 되는 거지요. 알겠어요? 내가 오늘 진진 씨한테 총언을 한 이유를 알겠지요? 나영규는 자신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이 근사한 삶이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에 눈을 감았다. 자세는 여전히 불편했고 그 순간 감은 눈 속으로 하얀 종이 한 장이 펄럭이며 떠올랐다. 거기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8월 27일 밤 10시 정도. 장소는 유리창 천정이 있는 환상적 분위기의 카페로 정한다. 먼저 여자의 손을 잡는다. 별다른 저항이 없으면 10분쯤 후 청혼한다. 그것은 나윤기가 오래전부터 친밀하게 작성해온 8월 27일자 인생 계획서 중에 한 부분일 것이었다. 그의 청혼에는 놀라지 않았지만 상상 속의 이 인생 계획서는 나를 전율케 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 전율이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나영규는 불현듯 고개를 숙여 방치된 내 입술에 자기 입술을 대었다.
실내의 조명이 어둡다고는 해도 주변 사람들 모두 자기의 연애에 몰두해서 다른 자석에 신경을 쓰지 않는 조건이라고 해도 그 키스는 도련했고 도련했으면서도 기뻤다. 그리고 나는 또 보았다. 조금 전 상상 속에서 보았던 그의 인생 계획표 다음 구절을 성공적인 청혼 후에 기회를 봐서 기습적인 키스 감행 서두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할 것. 그날 나윤기의 키스를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모두 그가 무념해 할 것을 염려한 나의 배려가 시킨 일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 착한 남자를 명구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했다. 잠시만 참으면 될 일이었고 그리 참기 힘든 일도 아니었다. 내가 참지 못했던 것은 키스가 아니었다. 그때 이후 시시때때로 눈앞에서 나부끼는 나영규의 인생 계획서. 그것이 문제였다. 그것은 이제 자동 화면으로 내 머릿속에 장착되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기계가 스르르 돌아가면서 행동 지침이 세밀하게 적혀있는 그 날짜의 나영구 인생 계획서가 화면에 확대되는 것이었다. 그 기계를 머릿속에 장착하고 나영규를 만나는 일은 몹시 힘들었다. 그와 함께 냉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나는 끝없이 의심했다. 그 인생 계획서에는 오늘 이 순간에 냉면 한 그릇까지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도 우연은 하나도 없는 것이었을까? 이모부 소개로 지금의 회사에 자리를 얻어 출근을 시작했을 때 가장 난감했던 것은 컴퓨터를 다루는 일이었다. 대학생이 된 후 다른 친구들이 학원을 들락거리면서 열심히 컴퓨터나 영어 회화를 배우고 있을 시간에도 내 관심은 오직 다음 학기 등록금 확보에만 있었다. 그렇게 했어도 결국 졸업장을 타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나한테는 등록금이 최우선이었다. 나는 결코 어머니의 돈으로 양말을 팔고 러닝을 팔고 팬티를 판 그 돈으로 대학생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 결심은 마음 잡고 입시 준비를 하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굳세게 자리 잡은 것이었다. 어머니의 생각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 홀로의 다짐이었다. 나 혼자 경제 독립을 선언하고 나 혼자 그것에 붙들려 전전긍긍하던 시절에 컴퓨터는 돈이 없어서라기보다 돈 벌 시간을 놓치는 것이 아까워서라도 배울 수가 없었다. 업무 첫날 나는 내 책상의 반을 차지한 커다란 컴퓨터를 보고 기가 질렸다. 간단한 요령 몇 가지만 익히면 금방 해낼 것이라고 부장은 말했지만 간단치 않는 온갖 서류들을 작성하여 타이핑을 하고 다시 저장하는 복잡한 일들이 모두 내 몫이었다. 내가 취직한 회사는 고급 타일이나 바닥재 혹은 석재들만을 전문적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는 건축 자재 업체였다. 취급하는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마다 디자인이나 색상이 제각기 다른 것들인 만큼 입고에서부터 주문 현황, 대리점, 판매 물량, 분기별 입금 확인, 재고 파악까지가 일일이 각각의 양식을 요구하고 있었다. 업무를 인계해 줄 선임자는 이미 떠나고 없어서 누구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빌딩들을 주로 설계하는 건축가 이모부는 이 회사의 주요한 고객이었으므로 나를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이모부 때문이라도 실력 없는 신입 직원으로 찍히는 일은 결단코 피하고 싶었다.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출근 첫날의 점심시간에 당장 회사 건너편의 컴퓨터 학원 새벽반에 등록을 하였다. 나윤규를 만난 곳이 바로 거기였다. 나는 나보다 고급 코스의 새벽반에 다니고 있는 중이었다. 출근 시간까지 빈 강의실에서 그날 배운 것을 연습하고 있는 내게 그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나윤규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샌드위치를 아주 맛있게 만드는 커피집이 있는데 함께 가실 수 있으세요? 배가 고팠으므로 나는 그를 따라가서 샌드위치를 맛있게 먹었다. 근처의 새벽반 학원 수강자들을 위한 아침 서비스가 일품인 찻집이었다. 우리는 아침마다 그곳에서 요기를 하고 각자의 회사로 출근했다. 동그란 눈을 따라 동그란 쌍꺼풀이 수은하게 그려진 남자와 함께하는 아침 요기는 담백하고 담담했다. 나는 그가 싫지 않았고 그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가 자꾸 좋아진다고 상쾌하게 말했다. 그렇게 해서 김장우와 더불어 그는 나에게 청혼을 할지도 모를, 지금은 이미 해버렸지만 두 번째 남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모두 미리 짜놓은 인생 계획서대로 움직인 것이라면 여자에게 샌드위치를 먹인다? 한 달간 매일 함께 먹는다? 그리고 말한다. 자꾸 좋아지는 것 같다고 말한다. 라고 메모하고 있었던 일이라면 나윤기가 싫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인생 계획서는 성가신 돌처럼 자꾸 발뿌리에 걸려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다. 그와 만나면 그것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했다. 게다가 나영규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결혼 계획표를 완성시키고 싶어 초조한 사람이었다. 양가 상면이라거나 결혼식 날짜, 신혼여행, 아파트 구하기 같은 무궁무진한 결혼 준비 과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그는 나의 학답을 기다리고 있다. 대답이 아니라 학답이었다. 학답만 떨어지면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완벽하고도 치밀하게 결혼 작전에 돌입할 기세였다. 결국 나는 그에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얼마나 기다려야지요? 그가 금방 되물었다. 그의 인생 계획표 작성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이므로 나는 잠시 신중해졌다. 석 달쯤? 그렇게나 오래요? 그래도 29살에 결혼한다는 용구씨 계획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길어요. 한 달로 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한 달이든 석 달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마음에 어떤 표시가 나타나야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인지 나는 정녕 알 수 없었다. 나는 몹시 궁금했다. 그가 나영구이든 김장우이든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과 결혼하고야 말겠어 라는 결심은 언제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지금 결혼하여 살고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일까?